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혁명이라는 강사입니다. 외대부고 전담 강사이기도 하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잠시 제 소개를 짧게 하고요. 그리고 외대부고가 1년 동안 어떤 시험을 보는지 정보 제공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혁명이라는 강사고요. 이 밑에 시간표가 있습니다. 제가 방학 때 원래 단일 학교반은 거의 안 하는데요. 항상 외대부고와 상상고는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둘 다 기숙사 학교여서 나중에 내신 때 그 대치동을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운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특화된 수업을 좀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꼭 기숙사 학교만 단일 학교를 깝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렇게 듣다가 나중에 또 너무 혼자 하기 어려울 땐 다시 와보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미래탐구는 금요일 날 저녁에 있고요. 5회 정도 합니다.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아요. 기숙사 들어가는 때랑 겹치지 않으니까 딱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에 두각학원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수강 후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들하고 모든 기수랑 다 잘 지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학생들이 부모님을 떠나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좀 유대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이 학교는. 그래서 격려 같은 거 많이 해주고 그럽니다. 학생들하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저는 이제 주력 학교가 외대부고입니다. 외대부고랑 상상고를 이렇게 시작으로 통합사회를 여러 학교를 펼친 그런 케이스인데요. 통합사회라는 과목은 원래 2018년에 등장한 과목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선생님들보다 한 2년 정도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 전에 뭐 했냐면요. 고3 강의를 했어요. 계속 대치동 큰 학원에서 고3 강의를 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실적을 냈던 그런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고3 강의를 하다가 2020년에 대성마임에게 입성을 하면서 2020년부터 통사 전문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대성마임에게서 통합사회 온라인 강의를 했고요. 통합사회만 했습니다.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때 사회문화, 경제, 법정 과목들을 이제 잠시 뒤로 밀어두고 그리고 이제 통합사회에 매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만든 교재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이 수험생들한테. 일반적인 어떤 통사 교재랑 좀 달라요. 한번 사보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산고등학교와 외대부고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현 181명 있습니다. 2학기 기말고사에 월 181명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단 한 번도 여기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난 수강생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3학년 학생들도 그렇게 있었고요. 2학년도 그렇게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다른 과목은 몰라도 사회는 제 책을 안 들고 다른 책을 들고 있으면 학생들이 놀려요. 너 왜 그걸 들고 있니? 왜 이렇게 할 정도로 해서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산고등학교도 100명 정도 내외 학생들이 있고 여기는 마감을 합니다. 하루밖에 못 가기 때문에 전주를. 그래서 100명 마감이 항상 1학기 중간에 시작과 동시에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휘문고도 이제 100명을 넘었고요. 세화고는 지금 내일 시험이거든요. 세화고 시험이 좀 늦어요. 그래서 여기 반포세정학원이라는 데 싸는데 현 165명이고요. 여기는 1학기 기말부터 여기도 제가 반포를 하루밖에 못 가기 때문에 주로 대치동에서만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마감 상태입니다. 대기 인원 한 30명 정도 있는데 우리 요 수강생들을 위해서 받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인고는 60명 정도 있고요. 나머지 학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 특히 숙명 진선을 제가 좀 중대부고랑 셋을 특강에서 많이 하는 이유가 외대부고랑 시험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진선여고 문제가 완전 생 수능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계열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 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요 학생들 중대부고, 숙명여고, 진선여고를 대상으로 수업을 좀 특강을 하는데 제가 내신을 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각학원에서 여름방학 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왔어요. 진선, 숙명, 중대 학생들이 135명을 채웠습니다. 여기 섞여서 그 정도로 아무튼 결이 비슷한 학교들이다. 자, 그럼 이제 외대부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이 수능 통합사회 1이라고 써있는 이쪽을 제가 구체적인 정보를 좀 제공하는 쪽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수업을
홍보하러 온 목적이 제일 크지만 그래도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선생님의 자세라고 생각해서, 자, 일단 첫 번째 있는 이 통합적 관점이라는 여기가 언제나 1학기 중간고사 시험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교과서는 천재출판사 교과서를 씁니다. 천재 교과서를 쓰고 계속 교과서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저번에도 그랬고요. 한 번 채택하면 계속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 의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자료 때문에 교과서를 채택한 거지, 교과서에 지도 같은 게 있잖아요. 지도나 뭐 다른 어떤 사상가의 글들이 있어서 채택하는 것뿐, 천재 교과서를 쓰고, 이 부교재는 1학기 때는 자이스토리, 작년에는 개념완성, 지금은 뭐 메가엔제 등등을 쓰지만 그냥 시즌별로 아무거나 채택해서 씁니다. 그래서 경제가 필요할 땐 경제에 관련된 시중 교재를 채택을 해놓고 그걸로 수업을 하지는 않아요. 그건 어떤 용도냐면 이쪽 페이지에 있는 지도와 막대 그래프를 활용할 거야,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런 용도여서 미리 이걸 선행할 이유는 없어요. 그건 학교 선생님이 골라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요. 주 수업은 PPT로 해요. 모든 선생님들이 똑같습니다. 그 외대부고가 특징이 PPT와 아이패드식 수업을 많이 합니다. PPT를 학생들이 필기할 수 있도록 교과서의 내용을 다 요약을 해서, PPT가 보통 한 시즌에 한 시험에 250페이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페이지가 250이지만 막상 교과서 분량으로 따지면 한 4개당 교과서 한쪽? 그 정도여서 일반적인 어떤 교과서 분량과 비슷한데요. 여백을 많이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PPT를 올려주시는데, 근데 중요한 건 교과서 내용도 있지만 이 PPT에 곳곳에 한 30% 정도는 수능 문항이 들어가 있어요. 수능 주제가. 그러니까 70%는 그냥 천재 교과서 내용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교과 과정을 따라가야 수능을 잘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70%는 그렇지만 30%는 수능이 들어갑니다. 특히 외대부고에서 수능을 어렵게 내는 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1단원이 바로 여기 같은 데 있습니다. 1단원에 일반 사회 중에 여기서 통계를 내요.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여기서 내는 통계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부양비 통계라고 그런 걸 내요. 뒤에 제가 기출문제를 붙여놨으니까 인구 부양비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현재 사탐런이라는 현상이 있잖아요. 이과 학생들이 사회문화를 선택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건데, 사탐런의 대상이 사회문화 과목이에요. 생활과 윤리보다는 이과 학생들은 사회문화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사회문화 과목에 20번 문항이에요. 수능에. 맨 끝번 문항이고 고정이에요. 그냥 그 주제는 언제나 사회문화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통사 1단원에 있습니다. 일단 1단원에 있어서, 그래서 개념만 있지만 통계로 내요. 그래서 여기 좀 이따 문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수능이에요. 그리고 2단원은 작년에는 수능이 아니었고요. 재작년에는 수능이었는데 왜 그러냐면요.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한 분, 남자 선생님 한 분은 계속 고정이신데 다른 한 분이 이렇게 달라지세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영입한다기보단 파트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고3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내려와서 가르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어떤 주력 그런 전공 분야일 때 내려와서 가르쳐서 학기별로 다르고 또 학기에서 중간 기말이 달라지기도 해서 잘 모르겠지만, 윤리와 사상은 이 겨울방학에 이 윤사 공부는 좀 하고 가는 게 좋아요. 여기가 지리는 안 어려운데 윤리는 작년 기출이 쉬웠다고 윤리 공부를 안 하고 가면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윤리가 1학기 때 가장 위험한 핵폭탄 같은 주제예요. 이게 중학교 때 도덕 생각하고 공부를 했다가 동양 철학에 대해서 뭘 잔뜩 내면 동양 철학 한자부터 완전히 당황스럽고, 이거 나중에 해야지 하다 보면 국어 영어의 진도에 치여서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여기는 국어 영어가 엄청난 양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좀 미리 최악을 가정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이게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해요, 학생들은. 그런데 스스로 찾아서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특강에 좀 해줄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지리는 물론 이 선행반에서 수능 수준의 강의는 해주겠지만 그 외대부고 반은 비율을 좀 줄였어요. 제가 상상고 반은 거의 절반 이상 그냥 지리 수업만 해요. 여기 선행반에서.
굉장히 지리 가장 어려운 주제까지 다 하지만 여기는 보통 교과서 암기형으로 나와요. 한 4년 동안 그랬으면 지금도 그럴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제 대부분 정치, 법, 통계 쪽에 전공이 좀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2학년 때 지리 과목이 없어요, 일단.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2학년 때 고를 수 있는 과목이 경제, 윤사, 사문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전공 선생님들이 내려와서 가르치기 때문에 지리는 철저하게 교과서 암기형이어서 물론 짧지만 그래도 킬러문항까지 작년 수능 수준의 문제까지는 다뤄줄 생각이고 어떻게 하는지는 확실하게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이 4단원에 여기는 조금 지리 중에 그나마 어렵게 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리라고 하기보단 통계에 가까워요. 여기가. 그래서 종교, 인구, 언어 이런 것들을 내는 단원이어서 이것과 특히 노란색 치는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일단은 수학 문제처럼 생겼습니다. 이 외대 문제는. 그래서 학교를 입학하자마자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모든 외대부고 기출을 다 올려놨어요. 사이트에 그냥 학교는. 쭉 보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보자마자. 그리고 중요한 건 외대는 정답을 안 올려줘요. 다른 학교는 정답이 있지만 정답을 몰라요. 그러니까 기출은 받았어요. 정답을 몰라요. 근데 이게 내가 푸는 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고 못 푸는 문제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풀고 가는 게 좋아요. 풀고. 왜냐하면 내신은 남들보다 한 문제만 더 많이 맞으면 되는 싸움이어서 이게 다 같이 망해도 남들보다 하나를 덜 틀리면 되고 남들이 잘 봤을 때 하나만 더 맞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이라도 전략적으로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자, 그리고 학교에서 또 기출하고 비슷한 패턴의 문제를 절반은 낼 거야. 이 얘기는 꼭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통계예요. 1학기는 결국에 경제가 없는 대신에 통계가 경제랑 오묘하게 섞인 아주 특이한 통계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중간고사 진도를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중간고사 진도는 여기랑 자 여기 2단원의 행복의 의미까지만 중간고사거든요. 행복의 조건은 아니고요. 작년 기준으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가 어려워요. 여기가 윤리와 사상이에요. 여기는 수능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냥 그런 주제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뭐 법을 땡겨서 이번 연도죠. 법을 땡겨서 얘기하긴 했지만 그리고 여기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여기예요. 외대부고에선. 다른 학교는 좀 다릅니다. 다른 학교는 뭐 이 학생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던 그 사회 원에 있는 그 쾌펜의 기후 부분 같은 걸 내지만 여기는 그러지 않아요. 여기에서 생윤 문제 내요. 생윤. 이게 고정입니다. 여기는 생윤 문제고 생활관리는 굉장히 깊이 있게 내요. 문제를 낼 때.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자사고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휘문고만 약간 교과서 요정도가 높을 뿐 대부분 뭐 세화고나 나머지 자사고들을 보면 하나고도 마찬가지고 그냥 수학 문제 같은 이런 문제를 많이 내요. 저렇게 해야 이제 학생들이 수능을 잘 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왜냐하면 혼자서 대비는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일단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그리고 여기까지가 중간이에요. 1, 2, 4가 중간입니다. 중간고사는 1, 2, 4고 나머지를 기말에 받습니다. 그런데 1학기 때 이 통계와 등급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문제가 이 문화변동이라는 주제였거든요. 여기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내요. 어떻게 내냐면 여기는 중학교 때도 요새는 좀 보이긴 하지만 카드게임이나 논리추론 문제를 좀 냅니다. 뭐 이런 방식의 문제인데 학생들을 이렇게 학원에 붙잡아 놓고 여러 번 테스트를 보고 가르치면 잘 하거든요. 잘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가르치지 않으면 스스로 하진 않아요. 이걸 스스로 하진 않아서 시험날 이 문제를 처음 보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유형이에요. 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 최저생활을 보장하는가,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가, ABC를 이렇게 주고 그냥 줘요. 그런 다음에 일단 이 문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부차적인 문제고요. 이 퍼즐부터 풀어야 돼요. 수능 사회문화 문제인데 이 퍼즐부터 풀어야 됩니다. 이 안에서 푸는데 어찌 풀면 그냥 대충 찍어서 맞추면 초보예요. 이 문제만 풀 수 있고 조금만 변형되면 못 풀어요. 이런 문제를 푸는 어떤 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류법을 활용하거나 되게 많은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거는 교재 없습니다. 제가 제 교재에서 그냥 띄워놨는데
예를 들어 뭐 정수의 격차가 이렇게 2점 정도 났다. 그러면 둘 다 아니오가 정답임을 가정한다면 111 빵이라고 가정해 보자. 가정을 했다면 값이 빵점이라면 값이 틀렸다면 이렇게 가정을 해보고 값이 아니오가 틀렸다면 얘가 정답이니까 이걸 1점을 얻게 될 텐데 여기도 1점이면 빵점이 나올 수가 없어서 값은 옳은 진술을 했구나. 이렇게 푸는 거예요. 사탐런의 대상이 이거예요. 이 사회문화에서 이 문제는 일단 네 문제가 깔려 있어요. 이번 수능에도 있었고요. 그냥 이건 시간 뺏기 용도로 외대에서도 됩니다. 얘에서 이 발목 잡히면 통계 계산 시간은 없어요. 찍어야 돼요. 그냥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외대 11번 문제에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에요. 이거를 학원에서 배우고 간 애들은 이걸 왜 틀리지?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지만 처음 시험장에서 보는 학생들은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겠죠. 왜 나만 몰랐을까 하면서 어머니한테 짜증내고 막 그럽니다. 학생들이. 자,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통사 2로 갑니다. 제가 다른 학교 설명에서 통사 2는 그냥 뭐가 있어요로 넘어가는데 외대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1, 2, 3, 4, 5단원 중에 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베이스가 경제 이쪽이에요. 법하고 윤리. 이거를 1학기 때 끌고 와서 내요. 1학기에 민주주의라는 네 글자가 들어있으면 양당제, 다당제, 복수정당제, 헌법, 전문, 조문 다 주고 내요. 문제를 낼 때 그렇게 냅니다. 뭐가 건덕지가 있으면 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경제성장률이라는 말, 그래서 경제성장, 내가 소득이 높아질수록 행복 수준이 반드시 높아지는 건 아니다라는 뭐 이스털린의 역설을 얘기할 때 경제라는 두 글자가 있으면 경제를 끌고 와서 필기를 해줘요. 어떤 식이냐면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이제 학생 필기여서 그냥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이거 1학기 중간고사 필기인데요. 뭐가 알 수 없는 글자가 막 써있죠. 그러다 갑자기 민주라고 써있으면 학교 수업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복수정당 제도로 얘기가 이어지고 복수정당 제도라고 하면서 중학교 때 배웠던 얘기를 입법행정사법을 살짝 넣은 후에 그 다음에 양당제, 다당제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가면서 얘기의 흐름이에요. 이게 학생들 다 받아 적는 거겠죠. 그리고 법의 위계질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 한스켈젠의 얘기를 써놓고 그리고 나서 학생 입장에선 다 적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나오지? 시험이?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외우기만 하는 학생은 굉장히 찝찝해지겠죠. 아까 그것처럼 나와요. 3점 1점 문제처럼. 이렇게 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통계로 나오거나 선거제도에 대해서 누가 야당인지 여당인지 통계를 내서 맞추거나 선거의 어떤 득표율을 보고 뭐 비례대표 지역구 의원 이런 것들 내서 그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의 어떤 량 그리고 전략이 승부를 가른다. 그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듣는 겁니다. 제 수업을.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일단은 지금 경제는 중간, 기말, 2학기 내내 나왔고요. 1학기에는 이게 통계 형식으로 변형이 됐는데 경제에서 물어보는 걸 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했던 인구부양비 사회문화 통계를 낼 때 여기다가 경제에서 많이 쓰는 게 증가율과 복리의 어떤 마법 같은 걸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복리로 인해서 손실이 커지는 경우와 복리 효과로 인해 손실이 세지는 경우 등비수용, 등차 수요를 구분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냅니다. 이걸 낼 때. 그렇게 내는데 그런 것들을 필기를 해주시고 내요. 보통 낼 때. 그러니까 1학기 진도에 경제 문제풀이 방법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 그래서 경제를 조금 선행해 놓는 게 좋다. 그래서 좀 앞서가는 학생들은 항상 이 외대부고 반에 들어와서 수업을 듣고 갔다. 그래서 나중에 위험 요소를 좀 제거했다. 이걸 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 통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예요. 경제가 안 되면 논리 추론이 안 돼요. 일단 계산은 둘째치고 본인이 수학 시간에 배운 연산 능력을 써먹지를 못해요. 경제가 보통 죄수의 딜레마, 게임 이론 이런 것들이 경제입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게 경제지 숫자로 계산하는 게 경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인데 현 상황에서 나의 최선의 선택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과목인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일단 사탐은 문제가 안 읽혀요. 읽히지가 않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보면 여기 4월 22일에 본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맞이하게 될 문제들인데 외대부고 문제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이하진 않아요. 다른 학교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많이 내진 않고
한 3, 4문제 정도에서 5개밖에 안 내지만 어려운 난이도가 상상을 초월할 뿐 나머지 문제들 한 25문제는 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아요. 결국 8번을 맞췄냐 못 맞췄냐만 시험 끝나고 나서 학생들끼리 8번 문제를 맞춘 애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그냥 토론을 할 뿐이죠. 나머지 다 맞췄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학생들이 답안지를 서로 매겨볼 때. 8번 문제. 이거 아까 전에 말했던 그거예요. 1단원에서 내는 문제입니다. 1단원에서 이 문제를 선행반을 들은 학생이거든요. 이 학생은 제가 시험지를 좀 보여준다 하니까 뭐 알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는데 선행반에서 배우면 이렇게 풀어요. 요만큼도 많은 거예요. 얘는 그냥 확인용으로 한 번 더 쓴 겁니다. 이걸. 보통 숫자가 이거 이상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읽어서 푸는 거지 연산으로 푸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수능 사회문화에서 배정된 시간이 5분이에요. 5분 내에 못 풀면 4% 안에 못 들어요. 이거 절대. 그래서 이게 배정된 시간이 5분이에요. 20문제 30분 내에 푸는 것인데 통계가 4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은 5분인데 5분 내에 풀려면 연산이 여기 막 아무거나 막 들어가 있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풀어서 딱 맞추는 것인데 총부양비, 노년부양비, 유소년부양비에서 이런 어떤 계산을 시키는 문제겠죠? 가르침을 할 수 있거든요, 학생들이. 제가 학교 수업을 좀 보여드릴게요. 학교는 15번 문제를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주고요. 1학기 중간고사에 저 앞기수 학생들한테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쭉 풀어줬어요, 그냥. 그리고 여기에 유소년 부양비가 무슨 뜻인지, 노년 부양비가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 노년 부양비와 유소년 부양비의 어떤 공식을 외우는 문제를 내진 않아요. 공식을 여기다 줘요, 그냥. 그리고 계산을 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만 보고 간 학생들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혼자 공부하면 저렇게 뒤처집니다. 여기는 정보 부족 때문에 뭐가 문제가 생기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인구부양비가 지금까지 외대에서 어떤 문제로 출제됐는지 기출문제를 싹 풀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학교 수업을 들을 때 학교 선생님이 저 인구부양비 잘 봐야 돼라고 얘기하면 통계를 낸다는 걸 본인이 스스로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그렇게 돼야 이겨요. 그러고 나서 하면 하거든요. 학원 선생님한테 질문 몇 번 하고 그러면 잘해요.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된다는 거. 1학기 기말고사로 가볼게요. 1학기 중간고사 때는 통계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한 2문제 정도 나오는데 기말부터는 좀 많아져요. 21번 문제가 킬러문항이에요. 그래서 킬러문항이라 하면 외대는 거의 1등에서 한 50등까지 점수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한 문제를 누가 그 배점이 작은 문제를 틀렸냐의 싸움인 거지. 거의 점수가 똑같습니다. 아무리 어렵게 내도 똑같아요. 그 전체 평균이 60점 초반이어서 전 과목 중에 가장 낮았던 적도 있지만 그때도 100점이 한 8명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달라요. 그냥 일단은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옆에 경쟁자들이. 21번 문제에서 보면 정보 격차라는 주제인데 현재 사회문화에서는 안 나오고요. 한 7년 전까지 사회문화 10번 문제를 차지했던 굉장히 오랫동안 출제됐던 그런 유형인데 이게 통사 5단원에 있어요. 모든 학교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격차라는 주제인데 이게 굉장히 보편적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선여고가 대치동에서 문제를 가장 어렵게 낸 두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중대보고랑 진선여고가 제일 어려웠어요. 이번 연도 기준으로 봤을 땐. 그래서 이번 연도부터는 이게 통사 전공 선생님한테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학교가.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를 1학기 때부터 많이 냈거든요. 외대랑 문제가 정말 비슷하죠. 이런 문제가 이제 수능 문제로 예전에 나왔던 문제여서 이걸 좀 활용하는 것 같아요. 중대보고도 이렇게 내요. 문제를 낼 때. 거의 똑같죠. 같은 학교라고 오해할 만하죠. 왜 그러냐면 그냥 교과서 5단원에 있는 걸 저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계산하는 문제처럼 내고 아까 봤듯이 이런 문제가 나오죠. 통사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수능형 학교들은 대부분 저런 문제가 나와요. 숙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숙명은 더 길어요. 문제가. 이게 읽다가 막 한참 지쳐 쓰러질 정도로 문제를 많이 길게 냅니다. 이 학교는 원래 특징이 이래요. 정말 막 꼼꼼하게 다 외워진 학생들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은강도 딱히 다르지 않아요. 다 비슷해요. 대치동학교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좀 어렵게 내는 거예요. 외대부고가. 유난히 어려운 문제, 오답률이 높은 문제를 변형하는 것 뿐입니다. 그냥. 그래서
외대는 저 일반고의 킬러 문항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미리 풀고 가는 게 좋다. 자, 2학기 거 볼게요. 이거는 교과서에 없어요. 그런데 외대에서 지금까지 한 8년, 9년 연속 계속 냈어요. 근데 이거는 수능엔 나와요. 근데 통합사회 수능이 된 다음부터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교과서에 직접 언급은 없지만 소수 교과서에 있어요. 소수 교과서에. 25번이 킬러 문항이었어요. 경제 문제도 있지만 25번이 킬러 문항인데 이거는 아예 처음 봐요. 고등학교 오면. 근데 이 문제는 많이 내요. 저번 기수는 이 문제를 4번의 시험 중에 3번을 냈어요. 이게 통계의 기본이거든요. 이 빈곤 통계라는 게. 비례식으로 푸는 문제이긴 한데 이 통계풀이의 기본 중에 기본이어서 여기 연습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이. 그래서 뭐 여러 여차저차 계산해서 내는 건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수업과 문제의 괴리감을 보여드릴게요. 학교 선생님께서 맨날 주는 PPT가 있어요. 절대적 빈곤 가구에 대한 우리나라 현재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어떤 복지 혜택을 받는지, 그리고 상대적 빈곤, 그리고 둘 다 해당하면 혜택을 많이 받는데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얼마고 2026년 기준으로,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절차를 걸쳐서 돈을 받는구나. 그럼 이제 중학교 때 스타일로 외우기만 하던 독학하는 학생들은 이걸 외웁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페이지에 문제를 이렇게 줬어요. 개념 문제로. 그러면 혼자서 이제 방향 없이 마치 야구를 하는데 야구 감독 없이 혼자 경기를 하는 학생들은 그냥 이걸 외워요. 해설지를 외우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기출 문제에서 미리 보여줘요. 계속. 기출을 열심히 해야 돼라고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거를 한 번도 시험 문제를 내지 않다가 내신에 내는 건 불합리한 일이죠. 그런데 기출 문제에서 이미 공개가 다 돼 있고 학생들 보고 기출을 풀라고 입학과 동시에 이걸 줘요. 그냥 기출 문제를 파일로 다 줍니다. 정답을 안 줄 뿐이지. 그래서 알아서 풀어야 돼요. 알아서. 이거 질문할 때도 필요해요. 그래서 학원에 이렇게 많이 오는 겁니다. 학생들이. 내가 푼 게 맞나요? 답은 알겠는데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얼마 전에 봤죠? 11일이면 얼마 안 됐네요. 경제를 냈는데 그 2학기 때 경제 전공 선생님이 새로 오셨거든요. 새로 오셨는데 학생들한테 깜짝 놀랬대요. 너네 왜 이렇게 경제를 잘하니? 그랬대요. 2학기 중간고사에 나름 어렵게 냈는데 세화고와 세화여고를 왔다 갔다 하시다 오신 선생님이에요. 뭐 학생들 얘기는 그래요. 그냥 저는 뭐 누군지도 모르지만, 근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저한테 얘기하겠죠. 근데 어쨌든 문제 어렵게 낼 거야라고 했는데 학생들의 어떤 여담이지만 한 20명 정도가 만점이었다고 합니다. 2학기 중간고사 때. 그래서 각성을 하고 문제를 또 어렵게 냈어요. 내가 외대부고 학생들을 잘못 알았다. 너는 굉장히 사탐을 잘하는구나 하고 굉장히 문제를 많이 냈는데 한 문제 틀린 학생만 벌써 10개가 넘고요. 100점 맞은 학생도 수두룩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물론 당연히 한 38명 정도 1등급이어서 변별은 되겠지만 옆에 경쟁자들의 수준이 이로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아예 미리미리 공부하고 간 애들을 이기기는 뒤따라잡기에는 좀 불가능하다. 미리 하는 게 좋다. 기출의 어떤 그 수준을 미리 경험하고 가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합사회 내신 경향성 중에 일단은 여기는 3문제에서 4문제밖에 안 내요. 외대는. 다른 학교는 이 교과서 구석구석 의존도가 휘문고 같은 경우는 70%가 넘어요. 휘문은 그냥 외워야 됩니다. 그냥 학교가. 휘문 숙명은 그런 학교지만 여기는 안 그래요. 여기는 교과서 구석구석은 3, 4문제고 보통 그냥 굵직한 글자 위주로 교과서를 보면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외대에서는 일단 여기가 혼자서는 절대 공부가 안 되고 많이는 안 나와요. 1학기에는 아무리 많아도 2문제에서 4문제 또는 5문제 뭐 이렇게 사이 아무리 많아도 시간 부족하진 않아요. 1학기 때는. 2학기에 부족해요. 이게. 왜냐하면 2학기는 경제랑 같이 나와요. 경제도 숫자 계산이잖아요. 그리고 2학기에는 이 문제의 양은 유지한 채 플러스 경제 계산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경제 계산 문제가 최소 4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10문제 정도가 통계처럼 보여서 2학기에는 아예 풀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빨리 푸는 데까지 올라가야 시간 내에 푼다.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푼다. 여기 학교는.
특징이 이렇습니다. 발 맞춰서 쭉 실력을 올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1학기부터 통계 연습을 좀 해서 2학기에 쭉 끌고 올라가야 된다. 퀴즈 논리 추론은 겨울방학에 경험을 하면 부담감은 아예 없다. 그런데 경험을 하지 않고 가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이거 좀 재밌거든요. 풀다 보면 재밌어요, 이게 학생들이. 그런데 내신에 임박해서 이거의 재미는 못 느껴요. 해야 될 일이 많고 외워야 될 게 많은데 내가 한가하게 적어나가고 앉아 있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시간 있을 때 이렇게 퀴즈 문제를 겨울방학에 좀 풀어보고, 일단 기출 문제는 다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기출 최근 3년치 문제는 싹 풀어줍니다, 요 반에서. 그래서 다 풀어주니까 풀고 답안지 다 받고 필기 노트 싹 받아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기 때 와도 되고, 뭐 학기 때 오기 힘들면 뭐 왔다 안 왔다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겨울방학 커리큘럼은 외대반은 여기 금요일과 토요일 반입니다. 저는 이게 수업이 특징이 뭐 학생들한테도 항상 똑같은 피드백을 받는데, 대성 학생들한테도 또는 대치동 학생들도 똑같지만, 제 문제는 다른 선생님들 문제랑 차원이 달라요. 제가 다루는 문제가 다릅니다. 일단 뭐가 다르냐면, 뭐 독창적으로 개발했다 이런 게 아니라요. 독창적으로 내신 강사는 개발할 이유는 없어요. 학교 문제와 어떤 수준까지 학생들을 끌어올리는 역할이 중요한 거지, 고3처럼 새로운 문제를 적중시키는 점쟁이식 수업을 하는 그런 건 수능이고 여기는 아니에요. 내신은 뭘 낼지 알아요. 거기까지 이 학생들을 끌고 올라가게 만드는 커리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제가 다루는 문제들은 보통 수준이 이런 정도의 수준의 문제를 풉니다. 경제 문제를 하나 풀어도요, 우리 학생들 다 풀었던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제 교재여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작년 수능 기준으로 경제 정답률 30%대 문제만 쫙 골라서 풀이 방법을 이해를 시켜주려고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변형이 돼도 이걸 우두머리 문제 삼아서, 예제 문제, 예시 문제 삼아서 변형되면 옆에 있는 문제처럼 이렇게 되지만, 이 문제와 이 문제는 실상 똑같은 문제다. 어떻게 푸는지 공식을 좀 패턴화 시켜서 알려주고, 제가 여기에는 담지 않았지만 항상 문제풀이 조언에 밑에다 써놔요.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들을 따르락 정교하게 써놓거든요. 그걸 할 수 있게 체득을 시키는 수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설픈 문제는 절대 풀지 않아요. 학생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저릴 정도로 빡센 문제를 푼다 해서 좋아하고, 요번 기말고사와 이 문제가 또 겹쳐서 제가 시험을 본 바로 그 다음 주 주말에, 그 주 주말에 바로 문제를 풀렸어요. 그리고 수능 사회문학 킬러 문항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이번 연도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어야 된다, 간소화시켜서. 그런 후에 바로 여기에 옮겨 적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돌아와서 도출을 하고, 인구의 어떤 그 비율을 이렇게 팁을 하나 줘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오답 다 피해가지고 이렇게 찾으면, 이 모든 과정은 길게 잡으면 5분이고 공부 잘하는 형 누나들은 3분이면 푼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죠. 3분으로 줄이는 여러 가지 과정들, 스킵해도 되는 것들, 그냥 너무도 당연한 사실들은 제가 당연한 사실이니까 그냥 생각하지 말고 외워, 다음 단계 넘어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줍니다. 제가 이 다루는 문제들의 수준은 일반 1학년 사회 선생님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학생들의 피드백이 그러고 저도 그렇다 생각해요. 그리고 다음 마지막 얘기할게요. 제 수업의 특장점은 말도 안 될 정도로 어려운 문제를 다루지만 쉽게 풀어줍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공식화 시킨 것들이 있어서, 제가 말했듯이 저 난이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으로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뭘 낼지는 아예 예고를 해줘요, 외대부분. 문제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여기는 저 외에 다른 사람한테 갈 이유는 없어요. 대치동은 이미 검증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특강은 전타임 마감이고요. 깔면 다 마감이에요. 그리고 저 사회문화 고3 특강 할 때도 통계특강은 수능 직전에 깔면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는 아주 탁월한 어떤 능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뭐 제 개인적인 하고 싶은 얘기를 써놓은 거여서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 실장님인데요, 뭐 기숙사 학생들이다 보니까 챙겨줘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뭘 분실했어요, 뭐 해요, 그러면 우리 실장이 바로 다음날 우체국 가서 또 보내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는 엄청 철저하니까 절대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